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형님께서, 야, 닉네임 진짜 잘 지으셨다. 닉을 형이라고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형님을 만나 뵙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님! 네, 안녕하세요. 자주 뵙는 것 같아요, 형님. 돌비님한테 형님 소리니까 좋네요. 아이고. 근데 실제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게 맞으시죠, 형님? 돌비님 나이를 제가 몰라서. 제가 지금 89년생입니다, 형님. 제가 조금 많네요, 조금. 형님, 다행입니다, 형님. 천만다행입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형님께서 이렇게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형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실 게 분명히 있으실 텐데 아주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일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네. 강화로 캠핑을 한번 떠났었는데요. 캠핑 낭만 있죠. 예,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캠핑 갔을 때 혼자 겪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여럿이서 겪으신 거예요? 저 혼자 캠핑 가서 혼자 겪은 거예요. 야, 혼자도 캠핑을 가시는데 거기서 또 무서운 일을 겪으신 거니까. 자, 그러면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이십니다. 형님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2021년도 그 당시에 일을 하면서 한 6년 차 정도 되니까 번아웃이 한번 세게 왔었어요. 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한 6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일을 했거든요. 예, 하는 만큼 벌다 보니까 욕심을 좀 제가 부렸어요. 네. 그래서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이게 멘탈도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니까 한번 취미생활을 가져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면서 너무 열심히 살아서 취미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와이프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캠핑을 한번 해봐라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머리가 번쩍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바로 캠핑용품을 사오기 시작했어요. 예. 진짜 너무 신나더라고요. 갑갑했던 일상에서 나를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 와이프한테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나 한 일주일만 바람 좀 쐬고 와도 될까? 하고 양해를 구했더니 흔쾌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차에다가 장비 싣고 다니면서 그냥 무계획으로 발 닿는 곳에서 노지 캠핑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나갔어요. 먹고 싶은 것도 해먹고 바다나 나무 하늘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가을이라서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좀 둥성둥성 보이더라고요. 집이 인천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화 쪽으로 먼저 갔다가 이 충청도 방향 쪽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초지대교를 지나고 내비게이션을 끄고 해안가 쪽으로 쭉 가면서 어디 텐트 칠 곳 있나 한번 찾아보면서 느긋하게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무조건 물가 쪽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찾고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날이 선선하니까 차박하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오, 많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곳을 발견했어요. 강화도는 그 해수욕장을 제외하고는 물가 쪽은 다 이게 가파르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무슨 동해안 해안가처럼 물이 바로 앞에 있는 뭐 그런 장소였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길가에다가 차를 잠깐 세워놓고 내려서 자리 있나 한번 둘러봤어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 동그라미 쳐진 곳이 자리가 좋은 것 같은데 텐트가 빼곡하게 쳐져 있고 막 차박하는 사람도 있고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에 화살표 표시해놓은 곳 보니까 그 살짝 아래로 경사져 있는 곳이 있는데 완전 명당인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물이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완전 전세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상한 게 생각해보니까 왜 여기는 아무도 텐트를 안 쳤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당인데? 예. 그래서 아니 빼곡하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텐트 친 사람 바본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차를 그 밑으로 끌고 내려와서 신나게 텐트 쳤어요. 텐트 쳐가지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하루 때 불도 피면서 뭐 내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까 진짜 지상낙원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바다 보면서 힐링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한 번 슬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말을 거는데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뭐 혼자 왔냐, 저녁에 뭐 해 먹었냐, 여기 경치 너무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유료 캠핑장이 아니고 노지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캠핑장은 서로 피해 안 주려고 뭐 매너 타임도 있고 서로 신경을 아예 안 쓰는데 노지 캠핑장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네. 서로 챙겨주고 막 말도 걸고 하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왠지 모르게 거기 터줏대감 같은 느낌? 뭐 고참이 신참 대하는 것처럼 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랬어요. 초면에 아저씨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사장님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여기 본인 한 2주째 장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본인 자리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더라고요. 저 위에 사진 보시면 차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차박을 하는데 안에 TV도 있고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아, 오래 계셨구나 생각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그 아저씨는 본인 차로 갔어요. 근데 이제 슬슬 졸려서 한 12시쯤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잠에 들려고 하던 찰나에 텐트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진 보셨다시피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은 저기 멀리 떨어진 곳인데 바로 텐트 밖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텐트 주위를 2명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텐트 안에서 그림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혼자 생각에 그냥 산책하나 보다 했는데 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둘이 이러더라고요. 뭐 자나? 뭐 들어간 지 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내 이야기인가 했어요. 어쨌든 잠이 들었고 본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예? 잘 자고 있는데 누가 텐트 밑부분을 자꾸 치는 거예요. 그래서 깼어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정신이 안 차려지는데 핸드폰 시계 보니까 한 새벽 4시가 좀 넘은 거예요. 근데 텐트를 계속 치는 느낌이 들어서 텐트 안에 에어매트를 이렇게 깔고 잤는데 매트에서 내려오려고 텐트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발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꿈인가? 뭐 이런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그 지퍼를 열고 딱 나왔는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요? 눈앞에 다 물인 거예요. 서에는 갯벌이 있고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얼른 밖으로 후다닥 나왔는데 바닥은 이미 뻘이 되려고 진행 중인데 발이 쑥쑥 빠지면서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차부터 빼야 된다. 이 생각에 얼른 차로 갔어요. 차로 올라타가지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사진만큼 물이 이렇게 차 있었어요. 차에 밑에 그 운전석에서 찍은 사진에 문 열자마자 뭐 이렇게 돼 있네, 물이? 예, 그거 밟고 제가 차 위로 올라갔거든요. 차 침수되면 끝이다, 뭐 이런 생각에 시동 걸고 나가려는데 차가 안 나가고 점점 밑으로 가라앉더라고요. 어이구야, 예.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났다 이 생각에 차는 일단 놔두고 대충 텐트 안에 짐이라도 챙겨서 나가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완전 망연자실했어요. 그때 텐트가 떠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건 너무 긴박한 상황이라 사진을 못 찍었는데 가지고 온 그 의자, 테이블, 화롯대, 뭐 텐트, 돗자리 이런 게 다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금방 차버리니까. 예. 다행히 핸드폰은 주머니에 있었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거기서 혼자 생쇼를 하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자동차 그릴 바로 밑까지 차올랐었어요. 일단 차는 살려야 된다. 차 떠내려가면 끝이다 진짜 하는 생각에 빨리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가 새벽 5시쯤이었는데 전화를 해서 위치를 묻더라고요. 근데 여기 강화인데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다 하니까 위치 조회를 한번 하더니 견인차 담당자가 금방 전화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금방 전화가 왔는데 1시간이 걸린대요. 원래 보험회사가 빨리빨리 오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그 보험이 강화에서는 견인차가 한 대밖에 없대요. 그분 혼자 강화를 다 담당하는 거예요. 예. 저는 진짜 너무 다급한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전화 끊고 제가 실제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어요. 제발 차 안 떠내려가게 해달라고 부처님 하느님 막 다 찾으면서. 그리고 50분 정도 있다가 견인차 분이 오셨는데 그 보더니 물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바닥이 뻘이 나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2시간을 지켜봤어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그 견인차 그 분하고 저하고 막 얘기를 하는 게 시끄러웠는지 사람들이 막 다 나온 거예요. 예. 다들 어떻게 막 걱정해주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어제 저녁에 저한테 왔다가 아저씨가 제가 똑똑히 봤는데 그 아저씨가 나오더니 씩 웃고 있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뭐지? 알고 그런 건가 설마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어제 텐트 칠 때 바닥에 텐트 고정시키는 핀을 팩이라고 하는데 그 팩을 박을 때 잘 안 박혀서 원래 망치로 막 때리거든요. 예? 근데 어제는 손으로 누르니까 쑥 들어갔어요 그냥.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는 이틀 전에도 3일 전에도 계속 물이 찼던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거기 그래서 안 내려간 거였더라고요. 근데 아저씨는 알면서 얘기를 안 해주고 이 사단이 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웃으면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내가 있었더니 확실하게. 네, 맞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아니면 뭐 나도 물에 떠내려가길 바란 건가 하는 생각에 소름이 진짜 엄청 끼쳤어요. 결국 2시간이 지나니까 다행히 물이 빠지면서 견인차가 들어가진 못하고 긴 쇠사슬로 연결해서 겨우 차를 뺐어요. 나중에 견인차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가 여기 강화 토박인데 예. 여기를 도대체 왜 들어가셨냐고. 여기서 사람이 진짜 많이 죽었다. 그런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래요. 제가 그 사람들 죽은 자리에서 신는다고 잔 거예요 거기서.
결국에는 일주일 계획으로 나왔는데 캠핑 장비는 다 잃어버리고 핸드폰만 참아가지고 집으로 그냥 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그분이 알려주셨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사람이 많이 죽은 장소다. 네네. 그러면 그 밤에 들었던 그 소리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림자도 있었으니까. 그건 확인이 안 된 거네? 네, 그건 확인이 저도 안 돼요, 그게. 자는 거 같지? 뭐 이런 식으로 대화했다 그랬잖아요. 둘이서. 네네. 전혀 모르겠네요, 저도. 야, 그 아저씨도 소름이네. 거기 분명히 뭐 한두 번 오신 사람이 아닐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알면서 거기다가 텐트를 쳤을 때 분명히 문제가 될 걸 알았음에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야, 형님께서 우리가 좀 겪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네. 겪으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형님께서 이야기를 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형님, 또 언젠가 이야기가 있으시면, 그때는 또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캠핑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캠핑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방금 보여드린 곳은 조심하셔야겠다. 정말 조심하셔야겠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아까 사진 보니까 이름이 어디야? 해안 누리길? 해안 누리길 2코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여기 가셨을 때는 물가 근처에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서해바다는 말 그대로 밀물 썰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났던 그 아저씨는 왜 알면서도 굳이 말을 안 해줬을까도 너무나 섬뜩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캠핑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형님께서 시들무에 와주셨습니다. 형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예, 들리시나요? 네, 형님. 안녕하세요, 놀비님. 네, 형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형님께서 또 오랜만에 와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아이고. 돌비공포라디오 한번 참여하고 나면요. 여기가 오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도 많이 떨려요. 자, 오늘 형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간단하게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 대학 동기 와이프에 대한 얘기인데요. 와이프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호,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일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형님이에요. 예,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사회 초년생 때 한 2년차, 3년차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전공을 살려서 화학회사 연구소에서 막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랑 퇴근하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예? 알람이 띵 울리길래 또 회사에서 연락 왔나 하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딱 봤는데 그 대학 동기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되게 의외였던 게 누구한테 연락이 왔냐면 그 대학교 때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무리 중에서도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고 이렇게 놀 때는 같이 노는데 예. 둘이서 이렇게 만나서 논 적은 없는 뭐 그런 친구였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졸업하고 나서 연락은 서로 안 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들하고 모이면은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사이의 친구였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저한테 문자 온 게 굉장히 의외였고 그 친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그 친구를 상현이라고 할게요. 상현이는 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2살 연상이었어요. 학교에서 CC도 아니었고 그 여자친구랑 저희 학교랑 지역도 완전 다르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고 그 당시에 20살 1학년이었기 때문에 여러 대학생들처럼 술도 많이 먹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이렇게 대학 생활을 재밌게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둘이 동거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막 성인이 된 20살이기도 했고 학생 신분이라고 해도 어쨌든 성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몇 년을 둘이 같이 살았죠. 그러니까 대학 시절 내내 둘이 동거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군대도 다녀오기도 했고 꽤 오랫동안 동거 생활을 유지를 한 거예요. 근데 졸업할 때쯤 돼서 그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저희는 졸업을 했고요. 그 뒤로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상태에서 그렇게 문자가 딱 온 거예요. 근데 문자 내용이 995 문자였는데 이름을 보니까 상현이 와이프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고 한 1분 정도를 계속 다시 읽고 했었어요. 제 나름대로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제 여자친구가 제가 핸드폰만 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락을 받았다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여주니까 여자친구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가 한 8시 반, 9시 정도여서 네. 제가 속으로 내일 출근인데 어떻게 할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사람이라면 가보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바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사실 궁금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뭐 조부모나 어른들 장례식장도 아니고 와이프라고 하니까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하고 이제 가니까 그 1층에 그 화면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 상주 이름 써져 있는 그 화면에 제 친구 이름 상현이가 이렇게 상주로 있더라고요. 진짜 그거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절을 하고 친구를 봤는데 진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라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식사하는 데로 가니까 먼저 동기들, 뭐 선배, 후배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반가워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하나둘 가고 나서 새벽 1시 정도 되니까 사람들도 더 이상 문상하러 안 오고 동기들도 한 3명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동기들한테 무슨 이유인지 혹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저쪽에서 상현이가 우리 쪽으로 오더라고요. 와서는 뭐 와줘서 고맙다, 뭐 아니다 당연히 와야지 이런 얘기를 주고 갔다가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참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만 있더라고요. 저희끼리 눈이 마주쳤는데 뭐 괜한 걸 물어봤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현이가 고개를 딱 들더니 담배 하나 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4명이서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있는데 상현이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떤 사연이었냐면 와이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상현이를 똑 닮은 2살짜리 아들이 있는 상태여서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2살짜리 핏덩이 같은 애들 냅두고 그런 선택을 했을까 진짜 감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한우울증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졸업을 하고 각자 취업을 하잖아요. 상현이는 졸업할 당시에 와이프와 동거 중이었고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상현이는 그 칠성사이다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매일매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평범하게 지냈대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아이가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럼요. 예, 아이 젖병이나 이렇게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는 뭐 바운서, 뭐 베넷 쪼고리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아이 물건들을 사면서 그렇게 행복했대요. 그리고 임신한 와이프한테 다 맞춰주고 서운하지 않게 하려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다 주고 퇴근하고 오면 빨래 청소 다 하면서 와이프를 그렇게 편안하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상현이는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참 다정한 친구예요. 와이프분이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출산 예정일 전날에 짐을 다 싸놓고 당일이 된 거예요. 저희 아들도 제왕절개를 해서 출산을 했는데요. 밖에서 기다리는 게 진짜 정말 초조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수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 아랫부분을 절개를 해서 소중한 생명을 꺼내는데 그 친구도 수술 전까지 와이프 손잡고 계속 이제 안심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술 시간이 되면 보호자는 밖에서 대기를 하는데 이게 산모마다 다르지만 자연분만처럼 엄청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상현이도 처음에 밖에서 대기할 때 막 어떤 아이가 나올까, 와이프는 괜찮을까 막 이런저런 걱정과 기대로 기다리면서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됐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더래요. 처음이니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 싶기도 하고 모르니까 그냥 마냥 기다렸대요. 근데 2시간이 넘어가니까 슬슬 걱정이 됐대요. 속으로 뭐가 잘못됐나?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더래요. 들어갈 수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보러 가다가 문 열리게 되면 또 안 되니까 자리는 지켜야 되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러고 있는데 3시간 정도 흐르니까 간호사가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상현이가 아이도 너무 이쁘고 신기한데 와이프부터 물어봤대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근데 뒤에서 의사가 나오는데 하는 말이 와이프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 숨은 쉬고 있는데 의식이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상현이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눈앞이 캄캄하다는 경험을 처음 했답니다.
원래 산모가 그 출산 직후에 산부인과에 있는 수술실에서 일주일인가 있다가 조리원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상현이 와이프는 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된 거예요. 이야기 중간에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의식불명이 된 건지 상현이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의식이 없는 이유는 아직도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병원 잘못인지 뭔지 물어보기가 어려워서 안 물어봤고요.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와이프 옆에서 매일매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고 핏덩이 아들은 나 혼자 어떻게 키우나 걱정이 되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면서 계속 기다리는데 7일째 되는 날에 집에 잠깐 옷이랑 뭐 이런 것들 챙기러 갔어요. 근데 집에 딱 도착하니까 장모님한테 막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받았더니 와이프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다시 갔어요. 가니까 진짜로 눈을 뜨고 있었대요.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의사가 정말 기적이라고 와이프분이 아마 의지가 강해서 일어나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또 상현이는 또 엉엉 울면서 너무 다행인 거죠. 근데 깨어난 게 아침이었는데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창 밖에만 멍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말도 안 걸고 손만 잡고 옆에 앉아서 계속 기다려줬대요. 본인도 힘들겠지 하면서 저녁이 돼서 와이프가 잠든 거 확인하고 친구도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와이프가 본인 옆에 보조 침대에 누워있는 상현이를 이렇게 깨웠답니다. 그래서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와이프를 보고 꽉 껴안아 주는데 정말 천천히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고.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너무 혼란스럽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상현이가 너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였다. 아이 낳고 의식을 잃고 지금 깨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와이프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더래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지금부터는 그 상현이 아내 시점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병원에서 눈을 딱 떴을 때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되게 낯설게 느껴졌다고 그래요. 숨을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가슴이 답답했고 눈앞이 흐릿흐릿한데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기억들이 겹쳐 있었고 옆에 있던 남편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본인을 끌어안았을 때는 이게 꿈인가 싶었대요. 그래서 7일 전으로 돌아가서 분명 아이를 낳으러 수술실에 들어가고 하지만 수술대에 누워서 마취를 하고 모든 게 정신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꿈을 꿨는데 그 뒤로 겪은 건 단순히 꿈이 아니고 뭐 다른 인생을 살다가 왔대요. 처음 깨어났을 때는 어느 바닷가 어느 마을에서 6살짜리 아이로 태어나 있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바다 냄새가 짙게 배어있고 본인의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고 뭐 가난한 집이었고 햇살도 따뜻했고 뭐 어머니 손길도 느껴지고 이렇게 바닷바람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대요. 그렇게 1년 정도 살다가 7살이 되던 해에 바닷가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숨이 막히고 몸이 무거워지고 그 고통을 그대로 느꼈대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눈을 감았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어떤 낯선 도시 아파트였다고 그래요. 본인은 30대 후반의 성인이었고 가족이 있었고 회사에 다니고 매일 아침에 전철에 몸을 구겨넣으면서 출근도 했대요. 그곳에서 친구도 만들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의 삶을 산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간 거래요. 왜 우리가 꿈을 꾸면은 생뚱맞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원래 그랬던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렇게 40년을 살았대요. 이게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서 40년이 흐른 게 아니라 그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처럼 똑같이 40년을 살았대요. 그러고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이제 결혼하고 손주도 봤는데 어느 날 암 판정을 받고 고통스럽게 병원 침대에서 숨을 거두었답니다. 근데 그 죽음조차 끝이 아니었대요. 그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됐는데 뭐 어떨 때는 아이로 태어나기도 하고 젊은 청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한 집안의 딸로 살아가다가 병으로 어린 나이에 죽기도 하고 뭐 노인으로 천천히 늙어가다가 눈을 감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매번 죽음은 찾아왔지만 그래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눈을 감을 때마다 다시 새로운 삶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이 전혀 짧지 않았고 어떤 인생은 10년, 어떤 인생은 40년 이렇게 온전히 실제처럼 살아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다시 여기에 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는 내 몸이 아닌 것 같이 낯설게 느껴졌고 가슴도 답답하고 눈도 흐릿한데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네. 왜냐면 이제 모든 기억이 겹쳐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병실에 침대에 누워있고 배는 아프고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것도 또 다른 인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너무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의 맛이나 뭐 손을 잡는 촉감 이런 슬픔 이런 거를 다 느끼면서 그 인생을 살다가 깨어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겪은 이야기고 상현이는 손을 잡아주면서 이제는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상현이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안심이 되는 표정이 아니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괜찮은 거 맞아? 혹시 이것도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절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우리 아들 예쁘게 키우면서 잘 살자고 하지 않았냐고 아기 용품들도 많이 사놨고 계속 이렇게 기억나게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쨌든 지금 상태로는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된 어지러운 상태니까 안정감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임신했을 때보다 정말 잘해주고 다 맞춰주면서 지낸 거예요. 상현이는 아내가 오랫동안 혼수 상태로 인해서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하는 말들이 변하지가 않더랍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내가 이런 말들을 자주 했는데 어떤 말이었냐면 지금 내가 지금 사는 이 현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헷갈린다. 혹시 이것도 다른 환승제라면 어떡하지? 뭐 또 다른 삶을 건너가게 된다면 당신은 나를 찾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렇게 항상 불안해하고 궁금해했대요. 그렇게 어찌어찌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도 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잘 지내다가 한 번씩 멍하니 있기도 하고 창밖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상현이 입장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되기도 하고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이가 둘이 지나고 한 17개월쯤 됐을 때 이제 2살이죠. 아내 때문에 매일 칼퇴근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조용하더래요. 순간 느낌이 너무 안 좋았답니다. 화장실에서 아내를 발견을 한 거죠. 아이는 그때 자고 있었고 아이가 자는 거 보니까 선택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일부러 퇴근 시간쯤 그런 선택을 한 건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벌벌 떨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장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이를 맡기고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집에 와서 밤을 샜는데요.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또 다른 환승기에 불과하다면 언젠가 눈을 떠보면은 또 전혀 다른 사람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친구 아내분이 하시던 그 말이 모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기억을 얼마나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아내분이 본인 아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의 엄마인 게 진짜일까? 뭐 다른 삶에서는 나는 이 아이를 기억할 수 있을까? 뭐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여기 기억은 사라져버릴 거라면 이 행복은 의미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저도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막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밤을 새고 다음날 출근을 했고요. 그리고 몇 개월쯤 지나서 상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연락을 아예 안 하는 친구인데 그날 장례식장에서 늦게까지 있어준 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상한 꿈을 하나 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자는데 꿈에서 본인 와이프를 만난 거예요. 근데 배경이 어느 뭐 낯선 도시 한복판을 걷고 있었대요. 근데 그 배경이 평일에 여의도나 을지로 같은 데 가면은 직장인들 엄청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인파속 반대편에서 와이프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더래요. 근데 아내는 상현이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대요. 그리고 분명 내 와이프가 맞는데 옷차림이며 스타일이며 완전히 느낌이 다른 사람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생생한 꿈이었다고.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었고 예전에 아내가 말했던 게 다 사실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분명 저희가 모르는 다른 세상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기묘한 그런 느낌의 끝판인 것 같네. 그게 섬뜩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맞아요. 사는 이 삶이 그냥 하나의 삶이 아니라 잠깐 스쳐가는 그런 느낌. 그렇죠. 거쳐가는 그런 느낌. 와. 진짜 저희가 모르는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서 살고 있고 네. 뭐 교육을 받고 역사를 배우고 뭐 아는 지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이 세상은 모르는 게 더 많다고 모르는 게 보거든요. 많겠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많고 이렇게 인류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한낱 아무 미물도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이야, 맞습니다. 진짜 형님의 오늘 이야기가 왜 시들무에서 해주시려고 했는지 그 뜻을 알 것 같고요. 오늘 네.
이렇게 이야기까지 전달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형님 뭐 이야기는 뭐 저번에도 들어서 알지만 워낙 또 말씀 몰입감 있게 잘 하시니까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예, 돌비님, 네. 수고하세요. 닉네임도 참 좋죠, 형님. 예,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기묘하고 신묘함이 더해져서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이분이 겪은 게 그냥 과연 틀린 말이고 허물은당한 이야기일까요? 그거는 저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또 여운이 남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